자, 유치권자는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종전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유치할 권리하고 사용을 한다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한번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유치권자가 단순히 유치를 넘어서 사용을 한다. 그럼으로써 수익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유치만 하고 사용은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부당이득 반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고, 유치를 넘어서 사용 수익까지 하게 되면 부당이득이다. 그러면 어쨌든 남의 물건 가지고 수익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라는 것이, 그 대가의 이유가 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과정에 수익이 얻는 거니까 이거는 불법행위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가 유치권이 있는데 왜 그거를 부당이득을 해야 돼요? 유치권을 인정하면서 부당이득을 반환 토해내야 되나? 이런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것을 허용해주고 법에서 보장해줬으면 그거 사용 수익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서 당연히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법을 통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딱 부당이득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해석상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관련 규정이 일단은 324조가 됩니다. 유치권자의 선관 의무 해가지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목적물을 점유해야 된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3항, 유치권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1항은 선관주의 의무로서 점유해야 되는 거, 점유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 2항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거나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 못하게 한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요걸 위반하게 되면은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된다, 이런 부분을 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유치물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죠. 자, 그런데 요 2항에 보게 되면은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소멸 청구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따른 돈, 금전 지급, 이런 부분은 규정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상 조금 논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24조 구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유치권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해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능에 불과하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다고 해서 점유하는 목적물을 유치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치물의 승낙 없는 사용은 적법한 유치권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유치권자라고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게다가 사용의 정도가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단순히 그치지 않고 자칫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결국
유치권자의 점유는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사용 수익 없는 그냥 유치할, 그야말로 유치하는 순수한 점유. 두 번째, 점유물의 보존을 위한 정도의 사용 수익이 동반되는 점유. 세 번째, 보존을 넘어선 사용 수익까지 가미된 점유.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크게 이제 사용과 관련된 어떤 점유를 이렇게 세 가지로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 못 받아가지고 그 공사 대상 주거용 주택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주택을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 채무자 출입을 막는 잠금 장치를 설치해 걸어두는 경우, 이런 정도라면 첫 번째 경우죠. 점유만 하고 사용 수익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해당 주택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자가 직접 아니면 그 가족이나 직원을 통해서 주택 관리나 보존 차원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두 번째. 이게 집을 방치하게 되면 안 살게 되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날 집에 사람이 안 살게 되면은 뭐 동파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사용이 필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인에게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 아예 세놓고 이렇게 그런 경우가 세 번째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죠. 두세 번째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합니다. 심지어 세 번째 점유는 유치권 소멸 사유까지도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뭐랄까요, 유치권 행사를 할 때 좀 더 섬세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유치권 행사가 공사 대금과 관련돼서 많이 주장되다 보니까 좀 막무가내인 경향이 있습니다. 막 유치권, 공사 대금 못 받았다 그러면 마치 유치권으로서 그냥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이제 아침 상담을 유치권 그 상담을 좀 했는데 공사 대금 못 받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출입 금지 가처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 건물주가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 그런데 사실은 이제 따지고 보면은 내가 유치할 수 있다는 거하고 유치할 수 있다는 거는 점유를 반환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 점유를 반환하지 않겠다,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리에 너 여기에 출입할 수 없어,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주도 건물의 관리, 보존 이런 걸 위해서 체크하고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 출입이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출입 금지를 해달라. 물론 이제 그게 뭐 건물주가 막 유치권을 뺏으려고 하고 그런 유치권을 방해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유치권은 방해 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물주 들어오지 마, 출입 금지해달라, 이런 이제 재판을 해달라는 건데, 그거는 유치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유치권자가 좀 유치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한 기대, 유치권이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아까 이거 관련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는 것처럼 그냥 쓸 수 있는 것처럼 공짜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심지어 그렇게 쓰다가 보존의 필요성을 넘어선 사용은 자칫 소멸 사유까지 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대법원 2009년도 점유권 확인. 자, 여기서도 공사 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해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인 주택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한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하는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7년도.
자, 부동산의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관해서 유치권을 행사했을 경우 계속 그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이 불법 행위가 되지는 않지만 그 점유 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은 이를 부동산 소유자에게 상환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렇게죠.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은 된다라는 겁니다. 또 그 피고회사는 그동안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피고 점유 대지를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을 뿐 달리 대지를 사용 수익한 바 없으므로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지만 따져보니까 피고회사는 이 기간에 철골 등 자재 보관 장소로 피고 점유 대지를 계속 사용 수익했다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라고 봤어요. 서울고등법원 2009년도 부당이득금. 자, 유치권을 근거로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건물 소유자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건물이 아닌 건물입니다. 건물.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는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서 건물 아닌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 사용을 전제한 청구를 했단 말이죠. 토지 부분도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게 청구했기 때문에 그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건물 사용을 전제로 해가지고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을 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토지에 대한 지료를 청구하는 이런 부분으로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등법원 2008년도 건물명도. 자, 이 사건도 이제 요게 그러면 그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데 액수는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 다음에 임료 차임 상당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임료 감정을 하게 되죠. 임료 감정 여기서 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 박모 씨가 점유하는 이 사건 건물 2층인데요. 2층 일부 및 3층에 대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피고가 영업하였음이 넉넉하게 인정되는 까지의 차임 상당액은 얼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감정을 해가지고 건물 2층 일부하고 3층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했더니 얼마가 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부당이득 산정을 한다는 거고 대법원 2009년도 사건은 자 부당이득의 범위 액수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인데 요거 보시면 이게 이제 사안 자체가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서 다른 사람하고 소유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한테 전세 계약을 체결했어요. 전세 계약이라는 게 이제 월세 없는 보증금만 받는 이런 계약이잖아요. 이게 보통은 우리가 물권적 전세, 그다음에 채권적 전세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전세권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채권적 전세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등기는 하지 않고 그냥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은 이런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3자가 이제 쓰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 원래는 이 사건에서는 이제 따지진 않았죠. 따지진 않았는데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이런 거. 유치권의 보존을 넘어선 사용 수익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소멸 사유가 되는데 어쨌든 이 사건은 이제 쟁점이 그럼 이런 경우에 부당이득을 얼마로 책정해야 되느냐, 얼마로 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보증금만 받은 경우잖아요. 보증금만. 그럼 원래 보증금이란 거는 원래 돌려줘야 되죠. 그죠? 원래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얻은 이익, 아까 위의 사례처럼 다른 사람한테 세준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썼다라고 하면은 이득을 얼만큼 이득을 얻었냐라고 할 때 그 적정 임료를 감정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직접 쓴 게 아니라 제3자한테 사용 수익하겠단 말이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사건은 보증금만 받은 경우인데, 보증금 없이 아예 월세를 100만 원 받았다. 월세를 100만 원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받은 월세가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액수가. 그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세보다도 뭐 조금 낮거나 높거나 관계없이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은 그 액수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실제 시세는 한 1,000만 원쯤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제 이 사람하고 짜가지고 100만 원만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그걸 100만 원을 그대로 부당이득으로 인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얻은 이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월세를 받은 게 아니라 보증금 없는 월세를 받은 게 아니라 월세 없이 전체 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얼마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이때는 보증금이란 건 왜냐하면 나중에 기간 끝나고 나면 다 돌려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금, 보증금만 받은 이 보증금이 만약에 뭐 1억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1억에 따른 부당이득 액수란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전세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 뭐 예를 들면 연 5%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뭐 굴릴 수 있잖아요. 은행 예금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뭐 연 5%짜리를 예금했느냐, 연 6%짜리 예금 그걸 따지지 않고 전세금에 대한 그냥 법정이자 상당, 그게 이제 부당이득, 적절한 부당이득 액수다, 이런 성격입니다.